그리고 이제는 자주 다니니까 계속 오는 사람이 이제 공통적으로 몇 명이 딱 보이는 거예요. 이제 저 사람 매일 보던 사람인데 빌라 임장 가도 저 사람 있고 넣는 노리는 물건이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안산에서 가서도 봤고 오늘도 보고 잘 먹겠습니다, 선생님. 우리 동문일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안녕하세요, 작가 반지성입니다. 오늘 또 저희 교육생께서 명도를 완료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우선 위치가 어디죠? 광주시 장지동. 광주시 장지동. 오다 보니까 논과 밭이 넓게 펼쳐져 있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중간중간에 공장들도 되게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선생님. 여기가 선생님 경매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으셨으니까 되게 외졌네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여기 동네 진짜 좋은데요. 그리고 작년 하반기까지는 여기가 규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던 곳이었다. 근데 선생님이 시작하자마자 규제가 풀려서 그나마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곳이 이 동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물건은 선생님의 도대체 몇 번째 물건이죠? 저 사실 정확히 몰라요. 예, 수업 듣고 첫 번째 물건입니다. 이게 1번이구나. 예. 그리고 선생님 경매 시작한 지가 7월 달부터 수업을 들었으니까 4달째. 4달째. 그럼 경매 시작한 지는 4달밖에 안 되셨지만 사실 부동산 투자 경험은 누구보다 연륜이 있으시고 경험이 많으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왜 그렇게 부동산이 많으신 분이 제가 생각할 땐 부자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분이 또 이런 외진 곳까지 와서 또 투자를 하게 되셨는지 우선 선생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구미에서 올라왔고요. 나이는 48. 직업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럴 때 되게 투자자? 너 직업이 뭐냐 했을 때 내가 하는 일이 뭔가 그게 항상 고민스러울 때가 저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약간의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 부분도 혼란스러울 때도 저도 가끔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애들이 초등학교 때 아빠 직업이 뭐예요? 물어보면 뭐라 보고 대답을 해야 되지? 약간 고민스럽더라고요. 그러면 선생님 전업 투자자로 하신 지가 꽤 되셨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10년? 와. 그래서 구미에서 멀리까지 그리고 입찰을 오늘도 입찰을 하고 오셨던 거고 예. 최근까지 입찰을 전부 다 수도권 그렇죠. 수도권만 했죠. 서울도 낙찰 서울 하고 낯을 한 개 받았죠. 서울도 받았고 예. 안산도 받으시고 경매도 하고 공매까지. 예. 제가 선생님 하시는 거 보고 무서울 정도로 입찰하시는구나라는 생각까지도 좀 들었던 것 같고 선생님 같은 분 보면서 진짜 나는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반대로 오히려 오래 가기 위해서 약간 힘을 조금 풀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빨리 끌어오르면 너무 빨리 식으니까. 그것도 맞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래서 처음에 목표는 선생님한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몇 개를 낙찰 받겠다 이런 게 목표가 아니었고 맞아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입찰을 하겠다 그게 목표였거든요. 지금까지는 계속 지켜왔죠. 한 4개월 정도 됐는데 예. 그러니까 이렇게 놀라운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도 드네요, 선생님. 그 선생님 말씀하셨던 게 어떤 얘기냐면 제가 수업 첫 시간 때 항상 교육생분들한테 여쭤보는 게 우리 목표 잡고 시작하자라고 해서 보통 목표를 여쭤보면은 1년 내에 뭐 3개 받겠다, 5개 받겠다, 10개 받겠다 이렇게 개수로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전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나서 제 나름대로는 놀랐던 부분이 나는 몇 개를 받겠다가 아니고 매주 한 번은 입찰을 꼭 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또 제가 한 수 배웠다는 생각도 들어요. 몇 개를 낙찰받겠다 관점이 아니고 매주 가겠다라고 했더니 이렇게 놀라운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경매 시작한 지 거의 한 4개월 정도 되셨는데 낙찰은 도대체 몇 개 받은 거예요, 선생님? 지금까지 총 4개 받았습니다. 총 4개? 예. 4개를 낙찰받고 지금 이게 첫 번째 낙찰받아서 명도도 좀 수월한 편이 이거는 수월했죠. 명도도 제일 빨리 된 거. 아니요. 거기가 먼저 되는 화곡동이. 그거는 이제 그건 원래 빈집이었어. 빈집이었고 그래서 집 내놨어요, 걔는? 지금 월세 내놨습니다. 그때 계약서도 달라고 한 거 보니까 근데 아직까지 계약은 보고 나서 아니면 찔러보는 사람도 사실 많아서 한 10명 봤는데 계약 한 건 된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선방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도 들고 갑자기 또 얘기 나누다가 생각이 드는 게 선생님은 구미에 계시는데 계약할 때 직거래로 하는 거가 약간 또 불편하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또 한편 생각하니까 입찰 뭐 자주 오시니까 입찰하러 왔을 때 시간 맞춰서 하시면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전업 투자자로 계시
계시는 거고, 그러면 전업 투자자로 계시는 분들이 수업 들은 적이 많지는 않거든요. 부업으로 투자를 집중적으로 많이 하시는 분들을 제가 좀 봤는데, 진짜 전업 아예 일로서 이 투자를 하시는 분은 거의 선생님이 처음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들어요. 살짝만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럼 전업 경매하시기 전에 원래 주 종목은 부동산 하신 거잖아요, 주로. 다 부동산 계통이죠. 제일 처음에는 택지, 땅인데 신도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신도시 들어올 때 처음에 이제 땅을 싹 밀고 개발공사에서 이제 계획을 짜거든요. 네. 그럼 그때 이제 제일 초창기 때 땅을 팔고 할 때 그때 택지라고 하거든요. 그런 투자를 했었죠. 제일 처음에. 제가 원래 예전에 회사 다닐 때 했던 일이 신도시 택지 설계였어요. 계획하고 설계 들어간 다음에 특히 뭐 저는 LH랑 일을 많이 했는데 LH에서 분양할 때 그런 데 저도 LH 물건을 많이 했죠. 그래서 신규 택지를 구매를 해서 건물도 짓고 그래서 이제 임대를 놓고 이제 가지고 있다가 원하는 가격이 되면 많이 딜이 들어오면 이제 팔기도 하고. 건물 지어서 파는 거. 예, 그렇죠. 그리고 임대도 주고 계시는 거고. 네, 그렇죠. 현재 보유는 그러면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그럼 상가주택 이게 두 채. 경상도 쪽에 대구하고 경북도청하고. 두 개나 있어요. 예, 그리고 또 그 다음으로 한 게 이제 그런 지역만 계속 투자하려고 했는데. 신규 이제 필지로. 예. 근데 전국에서 이제 그런 신도시 개발을 이제 안 하거든요. 그렇군요. 잘 안 하고 특히 뭐 경기도 쪽에는 할 수도 있는데 거기는 비싸니까 접근하기도 힘들고. 이래가지고 오래 못 하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다른 쪽으로 생각했던 게 큰 아파트 들어오는데 앞에 상가 지을 수 있는 땅 그런 걸 막 투자해 놓고. 그래서 이제 그건 앞에 재건축이 다 돼서 한 내년 되면 입주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제 그거를 통상가를 건물을 지을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이죠. 건물 규모가 작은 거예요. 상가주택을 땅을 구매해서 지어보신 경험, 그리고 매도도 하셨던 경험이. 그거는 아직 매도는 안 해봤고 다 지금 짓고 가지고만 있어요. 임대 수익만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 빌라랑 성격이 좀 비슷해요. 왜냐면 가지고 있을 때는 월세로서 이자를 다 감당하고 이자를 내고 나서도 내 생활비 쓸 수 있는 만큼 남거든요. 그게 생각을 해보면 이 빌라랑 아주 비슷한 거예요. 갖고 있으면서도 부담도 없고. 세입자한테 받는 월세로 비용은 다 충당할 수 있고 거기에 수익금 생활비로도 쓸 수 생활비까지 있어요. 나오죠. 왜냐면 그거는 땅도 원가로 사고 건물도 직접 지니까 다른 사람들은 땅하고 건물하고 다 지어놓은 걸 사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나의 이익이 다 그렇죠, 포함된 맞아요. 건물을 사는 거니까 그럼 좀 비싸게 사는데 저는 이제 원가로 사는 거니까 갖고만 있어도 수익률이 뭐 선생님 우리로 따지는 그 수익률이 한 20, 30% 나와요. 와, 엄청나네? 예. 새 건물이니까 뭐 새 관리 거죠. 측면에서는 조금 수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보장은 거의 안 나죠. 예. 그러니까요. 예. 그거랑 이거랑 아주 컨셉이 비슷한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지방 뭐 소멸 이런 말도 많잖아요. 예. 그러고 이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점차적 팔고 수도권으로 넘어오고 싶어서. 자산의 재정비 한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렇게 선생님 같은 전업 투자자 그리고 투자 규모가 상당하다는 생각도 조금 저한테는 그렇게 느껴지긴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건물 두 채를 운영을 하고 계신다고 하면 진짜 부자가 아니신가라는 생각도 들고 이미 월세도 많이 받으시는 분이 또 왜 이 외진 곳까지 와서 투자를 하는지 그 부분은 이따가 좀 자세히 한번 여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매로 자산을 수도권 쪽으로 옮겨야겠다라는 관점으로 그리고 경험을 해보니까 신축을 하는 것도 분명히 득이 많고 유리한 점이 많이 있는데 그런 시장이 어쨌든 점점 축소되는 느낌을 받아서 지방 쪽보다는 수도권 쪽으로 조금씩 옮기셔야겠다라는 느낌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구미에서 수도권까지 이거 아무나 못한다고 생각도 들거든요. 처음에는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올라올 때 오늘은 성남법원 가셨던 거잖아요. 그럼 보통 몇 시에 나와서 한 몇 시간 걸리는 거예요? 보통은 전날에 올라오죠. 친척분. 그래서 전날 올라와서 잠을 자고 아침에. 그쵸. 아침에 또 올라오려면 또 차 막히거나 약간 체력적인 무리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을 당일날 아침에 올라와 봤어요. 그런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운전만 한 8시간을 해요. 왕복으로 하면. 올라오는 데는 좀 별로 안 밀리는데 내려갈 때가 많이 밀려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거 하루 한번 하고 나면 느낌이 파삭 누른다는 느낌. 이 질문도 해야겠구나 이따가. 선생님 또 누구보다 건강한 삶을 또 지향하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기억나요 선생님. 선생님 덕분에 제 음식을 바꾸게 된 계기가 선생님한테 영향을 받았다는 생각도 저도 있거든요. 그래서 야채 과일식 꾸준히 저보다 선행해서 한 6개월 먼저 시작하셨던 게 제가 시작하게 된 계기가 저도 야채 과일식으로 많이 바꾸고 있는데 선생님 얼굴 낯빛을 보니까
나도 좀 해야겠다. 광이 나시는 피부구나. 아, 그래서 그리고 요즘에 좀 더 좋아지신 것 같은데. 이게 느껴져요. 아, 예, 맞습니다. 내가. 네, 맞습니다. 한편은 좀 두려운 면도 하나 있긴 한데 예. 살이 너무 잘 빠지는 거예요. 그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살이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야채 과일식을 할 때 약간 보충을 해서 현미, 잡고 그거를 많이 먹어야 돼요. 아마 고구마라든 그렇게 안 하고 정말 그냥 야채 과일식만 하면 살이 저도 야채 과일식 첫 한두 달 동안 살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보는 사람들마다 좀 무서울 정도로 약간 빠져가지고 예, 예.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얘기가 빠지는데 제가 사실 요새 관심 분야가 그쪽이어서 사실 몸에는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게 독소가 빠져나간 거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야 좀 왜소해졌다 하지만 그게 왜소해진 게 체력이 떨어져 보여라고 하는데 오히려 건강해진 상태가 맞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피곤이 확실히 덜 느껴지지 않습니까? 맞아요. 제가 어제 수업하고 있는 특히 월요일은 엄청 힘들거든요. 말도 못해요 저. 근데 이 정도면 컨디션이 진짜 좋은 거죠. 막 예전에는 홍삼이랑 막 보약 이런 거를 먹어도 잘 맞나? 그리고 그 먹을 때는 효과가 있는데 또 지나고 나서는 또 이게 의존한다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이거는 진짜 값싸고 편안한 방법으로. 아, 그리고 그 두부. 두부. 두부가 중요합니다. 왜냐면 야채 과일식 먹으면서 단백질을 보충할 게 없지 않습니까? 시간이. 그러면 그게 식물성 단백질. 두부는 뭐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모 정도. 선생님 이 야채 과일식은 조금 이따가 뒤에 예. 그러면 선생님 인터뷰 하기 전에 집은 한번 살펴봤는데 선생님이 신축도 해보시고 이 집에 대한 경험이 되게 많으신 분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또 연식이 오래됐지 않았다고 저는 또 스펙만 보고 알고 와서 걱정하실까 했는데 처음 들어와서는 좀 걱정이 되셨나 봐요. 어느 부분이 좀 걱정되셨을까요? 일단 이게 옥상이니까. 탑층이니까. 네, 탑층이니까. 누수 문제. 그래서 이제 천장을 보니까 곰팡이가 많이 펴 있어가지고 방에. 그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죠. 벽 그리고 저쪽에 논이 있었나 봐요. 그쪽에는 진짜 완전 새까맣게 돼 있는 걸 보고 선생님 건물에서는 이질감이 굉장히 들 수 있는.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이 없죠. 그렇죠. 예. 부동산 경험은 많이 있으시지만 선생님한테는 이게 어떻게 보면 노후 빌라네. 저한테는 신축이에요. 예. 이 정도면 진짜 할 게 없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선생님한테는 이게 이렇게 이런 상태를 처음 보니까 좀 걱정스러우셨을 거라고 생각도 좀 드네요. 네, 많이 걱정스러웠습니다. 컨디션을 보니까 이게 저렇게 곰팡이가 심할 때는 크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단열 때문일 수도 있는 거고 하나는 옥상에서 누수, 특히 여기는 탑층이니까. 근데 단열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경우도 분명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옥상에 모서리 쪽에 물자국이 많이 보이긴 했는데 저렇게 물자국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단열이 잘 안 돼서 그런 집들도 되게 많이 봤어요. 이런 거는 무조건 누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전문가 사장님들이 이렇게 얘기 나눠 보니까 단열 때문에 저렇게 곰팡이가 심해지는 경우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단열 때문에 혹시 그런가 생각을 해봤는데 또 탑층이니까 선생님이 또 입찰하기 전에 탑층에 대한 거부감, 선입관이 굉장히 있으셨잖아요. 그렇죠. 탑층까지 내가 해야 되나? 사실 정확히 이런 상황 때문이라고 생각도 드네요. 근데 옥상을 한번 올라와 봤더니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옥상 방수층이 다 깨져 있어서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오히려 이게 나은 거예요. 왜냐면 방수하거나 누수할 때 제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그 진단을 그 사람이 어디를 진단하느냐 때문에 시공비가 천차만별이 되니까. 근데 이거는 우리 같이 비전문가가 보더라도 옥상 깨진 데가 너무 많아서 그렇죠. 거기서 무조건 들어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수리하는 성향이 일단 기본만 해놓고 집을 내가 갖고 있으면 세입자 받고 나서 여기 컨디션이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 변하는지 그거 보고 조치를 보완을 하자라고 보통 의견을 드리긴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명확히 옥상 방수가 깨져서 물이 들어왔다라는 게 보이니까 여기는 옥상 방수를 하는 걸로. 근데 옥상 방수를 공용 면적이다 보니까 주민분들 이 건물에 사시는 분들 한번 의견 협조를 구해서 같이 엠빵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진행은 해보는데 사실 뭐 선생님도 잘 아시겠지만 협조받기가 수월하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제 돈은 다 생각합니다. 우리 비용은 어쨌든 내 돈으로 하겠다 해서 절반만 걷었다. 그래도 저는 선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너무 협조가 잘 안 된다 할 경우는 그냥 부분 보수 위주로 가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보완을 해놓고 단순히 선생님이 1년, 2년 정도 갖고 있다가 나중에 팔아야지 라는 관점으로 하신 건
아니니까. 그쵸. 근데 제 생각엔 저것만 해놓으면 집 컨디션 나중에 하자가 생길 부분은 덜 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예. 비용은 넉넉히 잡아서 보수를 할지 전체를 할지 그거는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크게 잡아도 한 200 정도면은 저는 넉넉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거 뭐 당연히 다른 분들한테 회수하는 방향까지 생각해서 200이면 크게 잡은 편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도배는 당연히 할 거고 순서는 제일 먼저 근데 뭐 또 당분간 심한 비는 안 올 것 같으니까 그리고 예. 방수할 때 또 추워지면 못 하잖아요. 예. 그럼 혹시라도 순서는 빨리 방수부터 저거를 먼저 해야겠다.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방수하기 전이라도 도배는 당연히 먼저 하는 게 맞을 거예요. 아, 예. 수리하는 공간은 다르니까 먼저 여기도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도배랑 장판을 한번 봤는데 장판이 약간 들어온 거는 왠지 청소하면 될 것 같은데 저기 하자 보수 저희 수도관 뭐 공사를 했나 봐요. 예. 누수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럼 이걸 요 부분은 닦아내고 깨져 있는 저런 부분만 뭐 장판하고 이렇게는 또 하기 좀 힘들잖아요. 모양이 너무 안 이쁘게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그렇죠. 문지방도 없잖아요. 하려면 이게 다 같이 해야 되네. 문지방이 있는 집 같은 경우는 거실은 마르고 음. 방은 장판이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여기 같은 네. 경우는 저기만 또 장판으로 하기가 더 못생겨 보이게 될 것 같으니까 아니면 좀 마루니까 마루 보수하는 데도 있긴 하거든요. 아마 교육생분들 그렇게 하신 분이 있어요. 깨져 있는 부분만 보수한다 그 말씀이죠. 네네. 아, 그것도 한번 생각해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이거 같은데 닦으면 괜찮아. 이게 이런 우퉁- 거는 다 지워질 거란 말이에요. 우퉁불퉁하고 이런 거는 별 문제 없다. 그 이런 말씀이죠. 거는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 이건 청소로 지워질 거니까 아, 저런 붉은 거 저런 것도 그럼요. 이건 뭐 약품으로 하면 지워지지 않을까? 혹시라도 이거 완벽히 지우지 못해도 그렇게 치명적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선생님. 또 얘기하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게 그냥 보수하는 방향이 더 장판보다는 마루가 뭐 고급 자재긴 하니까 그걸로 한번 해보고 뭐 정 안 되겠다 하면 그냥 철거하고 장판하는 방향을 대안으로 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예. 혹시라도 보수 정도만 한다 하면은 도배 장판에서 넉넉히 한 150이면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금액이 확 줄어들어요. 생각보다. 되게 크게 잡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거 진짜 많이 들어야 한 50만 원 제 생각엔 아래로 받을 것 같긴 한데 그거랑 도배도 천장까지 우리 다 하기로 했으니까 그럼 한 150이면은 여유 있게 잡은 것 같아요. 아, 예. 그리고 청소할 때 저 스티커 제거까지 우리 부탁을 해야 되니까 아마 저도 청소 자주 부탁드리는 업체가 이 정도 평수면은 보통 한 30 정도 하는데 혹시라도 10만 원 정도 더 든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해요. 그렇죠. 선생님 뭐 직접 와서 또 인건비 비싸신 분이니까 또 와가지고 또 테이프 떼실 거리적으로도 불편하다는 예.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추가 비용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예. 그러면 수리비는 200에 150에 청소비까지 넉넉히 한 50만 원 여유 있게 잡으면은 400이네요. 항상 편차가 생기니까 한 100만 원만 더 생각해서 500. 한 500 안짝이면은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럼 500은 생각보다 당연히 안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양호합니다. 네, 왜냐면 방수 생각했지, 바닥 생각했지 이러니까 그 금액만 해도 맞아요. 아, 꽤 되겠는데 싶었는데 걱정을 많이 했어요. 방수하시는 분도 혹시 견적 받으면 그분도 의견을 좀 줄 거니까 아, 예. 그것도 한번 들어보고 같이 한번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네. 아, 선생님 문짝해야 되는구나. 문짝이 한 4개? 저기 화장실, 그러면- 안방 화장실. 100만 원 더 잡아야겠다. 550이면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문짝 수리해 주시는 분도 알고 있으니까 혹시 업체 필요한 건 나중에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예. 그러면 경기도, 광주, 장지동 선생님이 선호하지 않는 탑층 빌라 방 3개 화장실 무려 2개 혹시 낙찰 가격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1억 2,500만 원. 1억 2,500 선생님의 첫 번째 낙찰 받은 거고 선생님은 건물이 보유하고 있는 게 2개니까 다주택자 맞죠? 다주택자죠. 그리고 선생님도 누구보다 대출이 많은 예. 분이신데 혹시 대출은 잘 나왔나요 선생님? 대출 1억 나왔습니다. 대출은 1억! 예. 그러면 낙찰가 대비 한 80%는 받으신 거고 그럼 예. 대출도 잘 나왔다고 생각이 예. 좀 들어요. 잔금 내고 명도도 빨리 하신 편이라고 생각도 드는데 그러면 이자 혹시 냈어요? 아직 안 냈어요? 아직 안 됐죠. 아 그렇구나. 예. 혹시 조건 기억나요? 금리 정도? 4.3%, 4.3? 5년 고정. 5년 고정 너무 잘했어요. 네. 너무나도 현명한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선생님. 그러면 이자 4.3%면 한 40만 원 돈이 안 나갈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예. 30만 원대에서 이자 내는 거면 그래도 50만 원 이 정도는 충분히 갖고 가실 수 있는 집이라고 생각해요. 선생님 소득의 한 2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겠지만 그래도 분명히 선생님이 경상도에 있는 자산을 조금씩 옮겨가는데 큰 힘이 되실 거라고 생각도 들고, 선생님도 이런 빌라들은 경험은 해보진 않았으니까 느껴보면서 대비할 수 있는 집이 너무나 좋은 사례가 이 집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야. 이 영상이 올라갈 땐 선생님 이미 4채 추가 월세를 받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근데 뭐 선생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부동산 할 때 이 예. 느낌이란 게 좀 있잖아요. 여기는 사실 오늘 딱 보니까 공장 뷰도 좋은 것 같고, 아, 근데 앞에 정면에 봤을 때 이 산이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오히려 더 예, 좋은 것 같아. 예, 예. 보통은 빌라는 막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임장 왔을 때 상공기 마시고 괜찮네. 자연 이런 건강도 중요하게 그렇죠, 생각하시는 그렇죠. 분이니까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마다 소중함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이 집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공실이 그렇게 길 집도 아니고 동네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좋은 가격으로 월세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오면서 아 약간 힘들다 피곤하다 이런 생각도 하시겠지만, 이제 눈에 불을 켜고 2번씩 가야지 라고 생각도 하실 수 있는 집이 이 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한테 항상 느끼는 게, 과연 제가 선생님이라면 아무리 내가 전업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수도권까지 올라오는 거는 마음 먹는 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도 되게 들어요. 힘들기는 힘든데 이렇게 안 하면 지방에 있는 걸 갖다가 이 재산을 경기도 쪽으로 옮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차츰차츰 하나하나씩 모아간다는 마음으로 계속 그렇게 맞아요. 하고 있습니다. 오래 보고 천천히 달려가는 사람은 따라올 수가 없다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다짐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런 부분은 항상 선생님한테 저도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제가 배우면 선생님한테. 그러면 명도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아, 예, 예. 여기는 원래 거주하셨던 분이 채무자. 예, 혹시 채무자신데 명도 하면서 부딪히는 건 없었어요? 제일 첫 명도래 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왜냐면 원래는 제가 3, 4년 전부터 경매를 해야지 하고 있었는데 명도 때문에 솔직히 경매를 시작을 못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구체적으로 명도 때문에 미루셨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명도가 내가 원거리에서 하니까 불편한 것 때문일까, 아니면 만나서 대면하는 게 불편하다 그런 부분일까요? 둘 중에서 고르려고 하면 이제 만나서 얘기하는 거죠. 사람을 내보내는 것 자체에 대해서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미루다가 처음으로 경험을 했는데, 그래도 이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착하신 분이라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채무자는 없어요. 약속을 어긴 적이 없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가겠다. 딱 3일이었거든요. 10월 17일에서 10월 20일까지 그 사이에 내가 이사 나가겠다. 딱 그때 나갔어요. 그 얘기한 게 낙찰받고 며칠 뒤에 그때 전화로 연락 왔다고. 계속 통화로 연락했죠. 연락을 하면서 처음부터 그래 얘기한 건 아니고, 나가실 것 같으면 좀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이게 얘기를 하니까 나가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2, 3주 있다가 통화를 해보니까 예. 그때 이제 수월하게, 오히려 의심스러울 정도로 이 사이에 나가겠다, 한 달 정도 뒤 나간다고 하면은 오히려 더 너무 쉽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오히려 들 것 같아요. 사실 이사 나가는 당일까지 약간 긴장을 놓지 못했어요. 그렇죠. 맞아요. 진짜 나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 이 사람이 나가냐 안 나가냐 했을 때 나갔다 안 나갔다 얘기를 하면, 선생님 만약에 수도권에 계신다고 하면 갔다가 아예 안 나갔네 그러면 강제집행 해야겠다, 절차를 진행해야겠다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제가 가늠하기는 한 걸음에 달려오기는 불편하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많이 불편하죠. 약간 거기에 대한 에너지 치중을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 약속한 날짜에 진짜 나가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처음에 이사 나가신다고 하실 때 제가 솔직히 약속대로 나가시면 너무 고마우니까 식사비를 갖다가 한 10만 원 정도를 준비하고 왔었어요. 근데 이미 빨리 다 나가셨더라고요. 얼굴도 못 뺀 거예요. 네, 얼굴도 못 뺐고 안에 짐도 뭐 놔두는 것도 없이 깨끗하게, 그 다음에 가스도 잠그고 가스 요금도 다 정산했고. 공과금까지. 예. 선생님이 오히려 처음 명도 하시는 거니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감사하게도 너무 좋은 분을 또 만나셔서 그렇죠. 순탄하게 선생님 앞날을 보는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앞날처럼 너무나도 순탄하게 술술 풀린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선생님. 아,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유, 예. 제가 감사하죠. 얘 같은 경우는 수월하게 진행을 했는데 그러면 3개 받은 거에서 그것까지 기략적으로 네. 좀 여쭤보면 하나는 빈집이어서 이미 내놓으셨고 예. 그리고 나머지 2개는 그 점유자와 재계약을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는 생각이 예, 또 예. 드네요. 두 분이 재계약을 하려고 음. 하시는데 지금 계획으로는 한 분은 수익률이 나와서 한 분하고는 재계약을 할 것 같고 보통 점유자랑 재계약을 할 때는 그게 온도 차이가 많이 날 때가 많더라고요. 계속 거기 살았으니까 이 동네 월세 시세 같은 거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니까 내가 계산한 수익률로 월세를 불렀을 때 보통 비싸다. 그 가격은 이 집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사실 되게 많은데 두 분 다 그랬어요. 두 분 아. 다. 네, 두 분 다. 그래서 네. 제가 말씀드리고 두 네. 분 다 한번 부동산 한번 알아보셔라. 그래 했는데 알아봐도 비싸다 그러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럴 때가 또 있죠. 예, 그런데 알아봐도 비싸다 하시는데 약간만 깎아서 살면 안 되나. 아, 그래도 한 분 같은 경우는 깎아주더라도 수익률이 선생님 기준에서 부합하니까 네. 진행을 할 가능성이 크고 근데 나머지 한 분은 진짜 좋은 집 받았는데 엘리베이터 있는 준신축에 안산 집을 낙찰 받은 그분이 너무 깎아달라서 월세를 조금 높여서 다시 협상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내 기준 수익률에 못 미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길게 보는 포지션이잖아요. 지금 당장은 혹시라도 수익률을 좀 깎아 먹어도 계속 이 사람이 거주할지는 사실 또 않을 거고 혹시라도 중간에 계속 사신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올려서 장기적으로 월세는 높여가는 게 또 맞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재계약하는 게 낙찰자 입장에선 되게 유리한 점이 많잖아요. 그것도 이사비도 안 들고 그렇죠. 공사비 그것도 안 들고. 그렇죠. 여기도 한 500만 원 돈 들어갈 예, 예정인데 그런 거 생각하면 월세를 뭐 5만 원 깎아주는 거는 오히려 감사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야, 그러면 선생님에 관해서 좀 몇 가지 여쭤볼게요. 건물 두 채를 또 큰 재산은 건물 두 채를 보유하고 계시는 건데 야. 호실이 몇 호실이에요? 두 개가? 두 채 해서 총 10호실. 혹시 그러면 매출 정도 여쭤봐도 돼요? 너무 괜찮습니다. 예민할까요? 아, 괜찮습니다. 저는 아예 대비가 감이 없어서 왜냐면 저도 이런 빌라만 많이 했으니까 근데 그 신축 건물은 건물 가격 대비 비교가 안 되니까 그럼 10호실에서 월세는 얼마나 받으시는지 여쭤봐도 돼요? 아, 예, 예. 건물 그냥 따로따로 봤을 때 네네. 1층이 상가고 2층, 아. 3층이 주택이거든요. 네네 상가주택 네, 건물 한 개당 월세가 한 450에서 한 500 정도 나와요. 그럼 두 개 합치면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신축이다 보니까 선생님이 또 대출 받고 한 부분이 있으니까 혹시 이자를 제외하면 계략적으로 되는지 근데 그건 계산이 안 되는데 그거 왜 그러냐면 이 특성상 이걸 마이너스 대출을 받거든요. 마이너스 대출을 받으니까 제가 돈을 건물 전체에 건물 한 채당 한 6억 5천 받아놨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제가 마이너스 대출이니까 필요할 때는 썼다가 또 넣었다가 썼다 넣었다 이러니까 항상 유동적이에요. 아 대출 받으신 게 일반 근저당이 아니고 근저당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드신 그렇죠, 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 그럼 마음을 잘 알아요. 저도 그런 식으로 대출 받은 게 있으니까 돈 생기면 다 걷다 넣는 거잖아요. 그 챙기면 무조건 넣고 쓸 일이 있으면 또 빼고 언제든 넣고 빼고 할 수 있으니까 그게 금리가 조금 높아도 이자가 훨씬 더 작게 맞아요. 들어가더라고요. 그 마이너스 통장 볼륨이 커지면은 부담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부담이 없죠. 그리고 뭔가 더 알뜰해지고 예. 비용도 더 아끼게 되는 역시 이 자산가셔서 자금 운용하는 게 다르구나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뭐 의도했던 건 아니고요. 우연찮게 돈이 생기면 바로 갚으면 좋겠다. 네. 그 생각으로 했었는데 하고 나니까 확실히 편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류의 대출을 지금 쓰고 있으니까 너무 편안하더라고요. 네. 자금 압박에 쫓기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 마음에 되게 여유 있어지는 예. 것 같아요. 덕분에. 그래서 혹시라도 대출 안 나온다가 우리는 항상 두려움이거든요. 입찰할 때. 근데 혹시라도 내가 놓친 부분 때문에 대출이 어렵다 했을 때도 좀 유연하게 대출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 같은 투자자들한테 그런 자금 확보하는 건 되게 유리한 측면이라고 생각도 들어요. 예. 또 장점이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주택 두 개를 대출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 개인 대출할 때 MCG, MCI 두 개씩 할 때 일반적이랑 두 개를 못 하잖아요. 내가 두 채를 갖고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사업자 대출이니까 MCG하고 MCGI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것도 본 장점인 것 같고. 그 대출은 사업자 대출로 별도니까 네. 선생님 투자하는 데서도 영향을 미치지
어울리지 않으니까 오히려 유리한 포지션을 취하신 거라고 생각도 되게 드네요. 근데 선생님 서두에도 살짝 말씀하셨지만 이제 신축하시던 거를 걔는 이제 장기적으로 처분한다는 계획. 예, 그렇죠. 그거를 조금씩 옮기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궁금한 게 생기는 게 건물주인데 그럼 요거는 선생님하고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특히 어울리지 않는다는 측면이 큰 거 하시던 분들은 개발도 하시고 선입관일 수도 있는데 이런 거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저 조그만 거 해가지고 언제 해? 약간 무시하는 경향도 저는 조금 있다고 생각도 예. 들고요. 처음에는 저도 네. 약간 그런 생각이 없잖아 있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 한 채, 두 채, 세 채 이렇게 채수가 적을 때는 힘을 발휘를 못 하는데 그게 결국에는 계속 쌓이잖아요. 뭐 하루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그럼 쌓이면서 그게 10채가 되고 20채가 되고 이러면 이 말이 달라지겠더라고요. 만약에 한 채당 30만 원 남다 만약에 그럼 10채면 300이잖아요. 그렇죠. 20채면 600이잖아요. 그럼 그거는 그게 지금까지 해왔던 것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뭐 시세 차익 같은 경우는 그냥 한번 팔고 나면 네. 팔 때 뭐 몇천씩 남아가지고 기분이 좋을 수는 있지만 근데 요거는 월세를 갖다가 한 20채나 정도 모아버리면 매년 시세 차익 보는 거랑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 만약에 20채가 600만 원이다. 600만 원이면 1년이면 7,2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매년 7,200을 이게 시세 차익 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채수가- 접근할 수도 있겠네요. 채수가 적을 때는 힘을 발휘 못 하는데 채수가 많으면 이게 힘을 계속 쌓이니까 힘을 발휘할 수 있겠구나. 선생님이 그렇게 표현을 해주시니까 제가 되게 깊숙하게 공감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이게 오히려 쌓이니까 시세 차익에 대한 관심도가 저는 더 없어지고 있긴 하거든요. 그 이유가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선생님. 저는 사실 5천만 원에 1억 막 차익 남겼다는 게 저거 팔면은 또 뭔가 그걸로 뭐 해야 되지 않아? 그게 탐이 안 난다가 아니고 그건 계속 뭔가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제가 좀 게을러졌을지도 모르겠는데 우리 거 해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매년 시세 차익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도 어쨌든 누적이 이만큼 30개가 넘게 집이 쌓이다 보니까 시세 차익이 어떻게 보면 한 5천만 원, 1억 돈을 매년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또 탐이 안 났던 이유가 이제야 알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예. 역시 누적의 힘, 이 시간의 힘과 쌓이는 힘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선생님 통해서 배웠어요. 이렇게 또 선생님같이 전문 투자자께서 그렇게 또 말씀해 주시니까 되게 감개무량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같은 분을 흔하지는 않은 것 같아서 선생님같이 투자하시는 분이 전업으로 10년 전부터 하셨던 계기가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회사 사업 뭐 이런 거 하셨어요? 저는 회사를 거의 안 다녔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제- 공부하셨다고? 네, 계속 네. 오랫동안 어릴 때 시험 위에는 뭔가 다른 길을 제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공부를 좀 잘했어요? 선생님? 그것도 아니죠. 아닌데 누나가 잘했어. 누나가 주변에서 이렇게 이런 길도 성공하는 길은 이런 길도 있어 저런 길도 있어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되는데 근데 그렇게 말해 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단순하게 하려면 무조건 그냥 시험을 쳐야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여러 종류로 해가지고 시험 네네네. 공부를 많이 했죠. 그걸로 제가 한 그런 전면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시험을 좀 뭐, 하셨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험을 붙으면 어느 정도 약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 준비해 왔었죠. 이렇게 네. 옷도. 근데 운도 그렇고 실력도 그렇고 다 합치인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어. 그게 아예 그냥 안 돼버리면 포기를 해버리는데 좀 간당간당해. 네, 간당간당하게 좀만 나오면 그쵸. 그게 이제 1년만. 그게 사람을 포기를 못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아예 막 차이 나버리면. 그럼 이 길이 내 길이 아니다. 쿨하게 그냥 포기할 네, 수 네. 있는데 그래서 30 초반 때까지는 계속 시험 공부하면서 시간을 보냈죠. 음. 그런데 그 뒤로는 갑자기 이제 안 되겠구나. 이제 결혼도 했고 애도 있는데 그때까지 결혼을 공부를 하고 나서도 하셨던 계속 거예요? 공부를 했었어요. 와, 왜냐면 진짜. 대학원 공부도 했었거든요. 사모님이 진짜 존경스럽네요. 집사람이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런 시절도 있으셨구나. 그때는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친구들은 다 대기업에서 돈 그러니까. 벌고 있는데 뭐 모임에 나가도 저는 계속 움츠러들고 자존감이 엄청 떨어질 것 같아요. 자존감이 이로 말할 수가 없는 완전 바닥이었어. 오죽했으면 너무 많이 시험에서 떨어지니까 아주 작은 그냥 자기 같은 시험이라도 한 개 그냥 이불로라도 한 개 한번 붙어보자. 그게 왜냐면 너무 시험에서 떨어지니까. 왜냐면 큰 시험에서 자꾸 떨어지니까 작은 시험이라도 한 개 붙어야지 내 자존감이 좀 회복되겠더라고. 학교에서 이제 조그마한 뭐 자격증 시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그걸 한번 합격을 했는데 합격을 하고 나니까 훨씬 기분이 좋더라고요. 성공의 경험을 누적한다. 네, 뭐 그렇죠, 그런 그렇죠. 개념인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시험 결국엔 다 안 되고 나이는 먹고 네. 그렇다고 그 중간에 회사에 들어가기는 그렇고 어. 뭐 경력도 없지 나이는 어. 많지. 그래서 그때부터 우연찮게 부동산 쪽으로 주변에 아시는 누님이
부동산 땅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 누님이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친한 누님이니까 누님이랑 같이 부동산도 잘 다니고 그러면서 부동산 가는 게 꺼리낌 없어지고 그전에는 혼자서 부동산 못 들어왔거든요. 그것 때문에 첫 계기가 되지 않았나. 오히려 선생님은 그냥 생각이 드는데 일반적이지 않은 길로 오셨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도 느껴지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중에서 난 전업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선택을 했다기보다 그렇죠. 느껴지는 게 그거밖에 없었구나라는 생각도 또 드네요. 그 당시 때는 알려준 게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내 이 시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아는 거는 이거밖에 없겠구나 그랬었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도움 주는 사람도 없었고. 어떻게 보면 선생님도 시험 공부를 오래 하시다가 그 시험을 준비했다는 건 선생님 갖고 있었던 생각이 어쩌면 사회가 바라봤을 때 안정적이고 어느 정도의 남들의 시선 이런 부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선도 그렇고 네, 약간 사회적인 나름의 지위 같은 부분도 예, 그렇죠.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 게 어쩌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분명히 오셨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 시험을 준비했다는 거. 그렇죠. 근데 그걸 어쨌든 내려놓기가 쉬운 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려웠죠.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애가 있으니까 이제 생활비 또 걱정이 되고 그리고 또 이대로 계속 끌면 안 되겠다. 빨리 끊어야겠다. 맞아요. 선생님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뭔가를 더 취하고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기존에 하던 걸 놓는 게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선생님도 큰 마음을 먹고 아예 방향을 거의 뭐 180도 틀은 개념이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저를 아는 친구들은 갑자기 왜 그러냐고 계속 책만 보는 사람이 사실 저는 선생님 이미지가 부동산 투자하고 막 건물까지 신축을 하고 하셨다는 게 되게 이미지는 안 맞죠. 그래서 되게 놀라긴 했었거든요. 제 친구들도 걱정을 많이 했어요. 친구들이 걱정돼서 네가 지금까지 부동산 쪽으로 전혀 안 해본 사람이 갑자기 부동산 뛰드냐고 걱정을 많이 하고 그럴 집사람한테도 저한테 얘기를 못하면 집사람한테 돌려서라도 말려라고. 선생님 모자이크여서 안 보이겠지만 말투에서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도 들고 외모도 너무나 제가 조심스러운 표현이긴 한데 순해 보이시는 외모라고 생각도 좀 그렇죠. 들거든요. 근데 부동산 투자와 그리고 세입자 관리 그런 면에서는 약간 거친 면도 있어야 되는 거고 뭐 명도 그런 부분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면 선생님도 살기 위해 옮기셨구나라는 생각도 조금 드네요. 네. 가족도 있으시니까. 그래서 현실하고 타협한 거죠. 근데 제가 느끼기엔 그래도 너무나도 방향을 잘 잡았다고 생각 드는 게 성과는 그래도 좋았다라는 느낌은 들거든요. 10년 동안 또 꾸준히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지나고 나니까 그래도 내가 이 방향을 잘 선택했구나 싶죠. 네. 그래 초창기 때는 솔직히 이래 될 줄은 몰랐죠. 그냥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거고 계속 공부를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고 지금은 잘했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요. 선생님도 좀 고민도 많이 하셨고 느껴지진 않지만 고생도 좀 하셨어요. 정신적으로 고생을 많이 했죠. 육체적인 것보다. 처음에 하셨을 땐 아마 자본금이 더 적으신 적죠. 상태에서 하셨을 거니까 뭐 이자 그런 부분 때문에 정신적으로 분명히 스트레스가 있으셨을 거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받았죠. 저도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되게 공감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취업 준비하고 이럴 때 저도 되게 안 됐어요. 저희 누나랑은 좀 달라요. 누나는 그런데 되게 합격을 잘해요. 근데 저랑 저는 비슷하네. 그런 거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되게 괴롭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나는 이 사회에서 쓸모없는 존재인가 이런 생각도 저도 되게 많이 했는데 그리고 진짜 어렵게 들어간 회사가 또 좋다고 생각하는 회사를 정말 어렵게 들어갔는데 또 거기가 월급 연체되고 하니까 뭔가 이건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구나라는 생각도 저도 되게 많이 들었는데 하다가 저도 뭐 반지하 찾아서 이런 빌라 누적하고 와서 지금 어쩌면 제가 하는 일을 돌아봤을 때 너무나 그 일들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10년 전에는 친구들 막 잘 되는 게 너무 부럽기도 했는데 이제 반대로 이제 친구들이 오히려 저를 많이 뭐 이건 제 혼자 생각이긴 한데 상대적으로 시간도 많고 생활도 여유 있게 하는 편이니까 오히려 그 친구들이 저를 좀 부러워한다는 생각도 저는 좀 조심스럽게 들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도 그렇게 투자를 꾸준히 하시니까 이제 선생님 주변 분들이 오히려 선생님의 삶을 부러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되게 드네요, 선생님. 주변한테는 얘기를 잘 안 하니까. 그러니까요. 예. 오히려 못하지. 그렇죠. 약간 또 재수 없을 수 있거든. 뭐 이런 부동산 얘기는 해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주변 친한 맞아, 사람한테는 이 자리니까 이런 걸 마음껏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어쩌면 이 하늘이 너는 회사를 위해서만 움직이는 거는 좀 그릇이 크다. 더 넓은 큰 일을 해라 라는 하늘의 신호가 아니었을까. 저도 그래 믿고 싶습니다. 저도 항상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예. 너랑 어울리는 옷은 이런 부동산 쪽이 더 잘 맞지 않을까 해서 괴롭긴 했지만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또
선생님 같은 분을 만나게 된 거라고 생각도 들어요. 아, 선생님. 예. 선생님하고 진짜 얘기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음. 뭔가 성향도 저랑 비슷한 면도 되게 많은 것 같고 수업 시간에 말씀할 때마다 공감을 너무 많이 했던 부분이 생각이 들어서 저도 영상 볼 때마다 제가 빌라를 택하기 전에 생각했던 개념이랑 제가 생각했던 생각이랑 아주 비슷한 거예요. 좀 안정적이면서 어떻게 보면 대출이 규모가 커지니까 옆에서 봤을 때는 위험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네. 결국에는 저는 그게 위험한 게 아니고 어차피 월세에서 대출 뺄 거 빼고 생활비가 쓸 수 있는 만큼 여유도에 나오니까 맞아요. 저는 오히려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게 가장 큰 장점이고. 저도 되게 공감을 하는 게 이게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더 이것처럼 안전한 투자가 없지 않을까 생각하는 정확한 이유가 보통은 이 집에 대한 미래 가치를 조금 더 크게 생각하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미래 가치 때문에 현재 가치를 조금 더 상향 평가해서 하다 보면 그 월세랑 이자 타산을 계산을 해봤을 때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거나 아니면 남지 않는 경우는 사실 많잖아요. 그러면은 뭐 금리가 올라가거나 경기가 좀 떨어진다 했을 때 내가 오히려 힘들어지는 게 버티기가 힘들어지는 건데 이런 부동산은 가치를 상향 평가할 부분이 뭐 개발 요소 같은 건 뭐 광주에도 개발 호재들이 분명히 있긴 한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평가하고 아 이건 좀만 해서 이 지역이 이렇게 바뀔 거야 때문에 투자한 거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아니죠. 그렇죠. 예. 그런 거는 사실 우리는 뒤늦게 보통 알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단순히 선생님은 전업이 투자자니까 다른 부분에서 큰 돈이 들어갈 일도 분명히 있으신데 남들처럼 저도 마찬가지고 회사에서 벌어들이는 월 현금으로는 없으니까 예. 회사의 그런 월급처럼 이 집을 접근했으니까 수익률도 이만큼 나온 거고 생활비 월세 차익도 한 4, 50만 원 돈을 갖고 올 수 있는 수익률이 나오는 거 아닐까 생각도 들어요. 예.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선생님이 너무나도 실속 있게 잘 선택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임대만 잘 나가면 또 아직까지는 불안한 부분이 그렇죠. 왜냐면 이 투자금도 엄청나고 마이너스 통장도 여유가 아직 있지만 어쨌든 이게 계속 지금은 빠지기만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게 네 또 개가 동시에 빠지는 거니까 그게 좀 불편하더라고. 그럼요. 확실히. 예. 맞아요. 그래서 최대한 채무자 두 분 재계약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임대가 한 개, 두 개 정도 나가면 입찰에 힘쓰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도 되게 드는 것 같아요. 네. 선생님처럼 경험 많으신 분도 이자만 나갈 땐 또 불편하잖아요. 불편하죠. 그래서 그것도 제 얘기만 듣지 말고 선생님도 해보면서 가늠을 하면서 늘려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얘기도 되게 저는 인상이 남았어요. 선생님도 나이가 많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들어요. 40대 중반이라고 아까 하셨는데 예. 건강에 관련된 생각들이 저는 되게 인상이 남았어요. 그래서 먹는 거를 많이 바꾸셨다 예. 했는데 그 계기도 저는 되게 기억에 남았거든요. 이분은 진짜 부자구나 왜 느꼈냐면 보통 어느 정도 부를 이루신 분들의 관심사는 딱 하나더라고요. 건강이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의 건강에 집중을 하고 남다르다. 그리고 얼굴빛이 다르다. 보고 나도 노력해야겠다라고 생각을 실제로 많이 하게 됐거든요. 선생님 덕분에. 또 신경 쓰는 계기가 있으셨다고요. 부동산 투자를 오래 하고 보니까 주변에 친하신 분들이 좀 나이가 좀 많으시거든요. 연세가 좀 있으시니까 한 60대? 70대? 60에서 70, 아. 70 넘으신 분도 계시고 아. 그러니까 이제 다 이제 관심사가 건강이더라고요. 예, 그리고 어디 뭐 투자를 같이 하셨다고 한 거 들어보니까 그분들도 여유 있는 편의 그렇죠, 분들이라고 그렇죠. 생각도 들어요. 예, 다 여유 있으신 분들이죠. 그런데 뭐 어디 관절이 안 좋다, 허리가 안 좋다, 당뇨라든지 이제 그런 말씀하시니까 네. 내가 미래에 저래 될 수도 있으니까 네. 조금이라도 젊을 때부터 좀 관심을 가졌겠구나 그런 게 계기가 되긴 됐었죠. 선생님이 주로 만나는 분들이 선생님 나이 또래 분들이 아니고 10살, 20살 많은 분들을 주로 좀 만날 일이 많다 보니까 제 또래는 거의 만날 일이 지금까지는 없었죠. 근데 그분들의 특징을 보니까 고혈압이든지 뭐 당뇨라든지 그거는 한번 먹으면 계속 먹어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나도 저 나이가 올 텐데 지병에 대한 약을 죽는 날까지 먹는 게 맞을까? 저도 그 부분을 좀 공감을 했던 게 저희 아버지도 고혈압 약을 계속 드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나이 때는 어쩌면 당연한 거야. 그거 먹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야가 좀 된 것 같은 게 약간은 거부감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당연 안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안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 네. 노력을 해야겠구나. 그래서 이제 먹는 데를 조금 신경을 써야겠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 시작한 게 언제부터 음식을 아. 바꾸시기 시작한 거예요? 6개월 넘었죠. 그 전까지는 똑같았어요? 그 그냥 전에 일반적으로 그 전에도 네. 야채 과일식 비슷하긴 했었는데 야채 과일식 집중적으로? 책을 읽으면서 집중적으로 이제 특히 당근이 좀 중요할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당근을 이제 위주로 간 거죠. 당근 위주로. 당근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예요? 그 책에 이제 당근을 매일 아침마다 스위스의 무슨 저명한 병원 거기서 아침마다 배워봤는데 예, 그렇죠. 먹는 것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아예 고기를 안 먹는 게 아니고 오늘 만약에 모임이 있어가지고 고기 먹으면 고기 한 대 먹었으니까 하루 정도나 이틀 정도는 고기를 안 먹겠다. 안 먹고 야채 과일식으로 하겠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는 거죠. 아까 살이 막 쭉쭉 빠졌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선생님 지금 제가 느꼈을 때는 마른 편이라고 생각이 많이 좀 마르죠. 드는데 예. 그 전에는 몸무게 더 있으셨어요? 원래도 그건 아니에요? 원래도 살을 안 찌는 편이었어요. 원래는 살을 안 찌는 체질인데 네. 야채 과일식을 하니까 더 더 많이 빠지는 빠지더라고요. 거구나. 특히 뱃살이 저도 지금 배가 네. 막 쑥쑥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보일 정도로. 그래서 저도 약간 처음에는 겁나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많이 빠지니까. 네. 그래서 이것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아. 책을 읽어보고 어떻게 보완을 할까 읽어보니까 네. 이제 두부하고 이제 견과류하고 현미, 잡곡밥 그거를 갖다 곁들이니까 배가 안 고파지더라고요. 그전에는 야채 과일식만 하니까 배가 너무 고파서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야채 과일식 하다가 배고플 때 당근 같은 것도 그냥 심심할 때 그냥 씹고 있으면은 그게 좀 많이 사라지더라고요. 메론 이런 거 먹으면 좀 단 과일 또 먹으면은 그 물이 많으니까 그렇죠. 포만감도 되게 생기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두부를 많이 먹으면서 해결을 많이 했죠. 야채 과일식으로 바꾼 뒤에 체중이 많이 줄었는데 네. 약간 무서울 정도로 줄으니까 아이, 많이 그때 빠졌죠. 견과류와 두부, 두부하고 잡곡밥. 잡곡으로 네. 포함을 그걸로 했더니 보완하고 나니까 그 네. 뒤로는 배도 안 고프고 이제 살 빠지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더 쪘고 지금은 유지하는 상태죠. 실례가 안 되면 몸무게 여쭤봐도 돼요? 65kg, 키가 저보다 크신 거 아니에요? 184. 그럼 좀 마르긴 했구나. 원래는 한 70 정도 됐었거든요. 처음에 초기 때 야채 과일식 하면서 한 60kg까지 빠졌어요. 겁나게 빠지는 거예요. 네, 진짜 제가 겁이 날 정도로. 겁이 날 것 같네. 네, 그래서 제가 보는 사람들마다 네. 어디 아픈 거 아니야? 병원 가봐라. 그래서 나는 피곤은 좀 덜한데, 네. 근데 너무 많이 빠지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두부하고 그래 그랬더니 먹으니까 훨씬 더 낫더라고요. 이제. 저도 살이 많이 빠지는 게 느껴지는 게 제 삶에서 지금 현재 70kg거든요. 한 1년 전에 80, 한 3kg였다가 그때 막 닭가슴살 이런 거 먹다가 최근 들어서 한 3개월 뭐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야채 과일로 바꾸니까 한 5kg가 더 빠져가지고 이제 70kg 정도 되거든요. 딱 좋네요. 지금이 딱 좋은데 더 빠질 것 같은 것 같아서 근데 안 빠지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그랬듯이 그 현미, 잡곡하고 두부하고 그랬듯이 그리고 살이 빠지면 나는 되게 편하고 좋거든요. 약간 스트레스가 뭐가 오냐면 와이프가 되게 견제해요. 자기는 살 많이 안 빠진데 내가 살 빠지니까. 그리고 처가댁이나 저희 본가 가면은 너무 걱정하는 거예요. 친구들 가끔 만나면 되게 걱정 아닌 걱정을 하는데 약간 그 어떤 느낌까지 드냐면 성과가 좋게 나오니까 너 너무 빠졌어. 너 더 안 좋은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까지도 생각이 약간 삐뚤어진 생각일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걱정 우려를 더 많이 들으니까 그게 오히려 스트레스예요. 저도 그랬어요. 네. 저도 보는 사람들마다 나는 괜찮은데. 네, 저는 오히려 피곤도 좀 덜하고 그러니까요. 피곤이 옛날보다 확 느껴질 정도로 피곤이 확 줄었어요. 와닿는 정도는 저는 아직까지는 아니긴 한데 덜하다 이거는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선생님도 꾸준히 한 6개월 정도 야채 과일식으로 최근에 더 집중해서 바꾸시니까 선생님 느껴지는 효과가 느껴지죠. 피곤이 좀 덜하다. 네, 피곤이 덜하다. 또 뱃살이 빠진다. 군살이 빠지니까. 그전에는 운동을 좀 하긴 했어도 말라서도 배만 살짝 나와가지고 좀 더 나오면 조금 그렇겠는데 싶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야채 과일식으로 바꾸니까 뱃살이 빠지거든요. 구체적으로 하루에는 음식 루틴은 보통 지켜야 되는 시간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야채 과일식 과일하고 먹고 나면 한 1시간 정도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럼 그 뒤에 이제 점심을 먹죠. 점심은 어떤 일반식으로 먹어요? 전날에 뭐 이런 육류를 안 먹으면 육류 먹을 수도 있고 웬만하면 매일 먹는 건 그렇죠. 지양 육류를 계속 먹는 거는 이제 지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예 뭐 고기를 안 먹는다 이런 건 그건 아닌데. 아니고요. 같이 뭐 만날 때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렇게 보고 같이 맞춰서 먹습니다. 먹고 만약에 오늘 내가 만약에 고기를 먹었다. 그러면 뭐 저녁하고 그다음 아침하고 그다음 뭐 점심까지는 약간 고기를 피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좀 응용을 해보도록 그렇게 꾸준히 6개월 지속하니까 얼굴에서 광이 나게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선생님 말씀 듣고 저도 최근에 한 3, 4개월 정도 해보니까 저도 많이 느껴져요. 저도 아토피가 사실 있어서 너무 오래된 저 나름의 지병이다 보니까 30년, 40년 동안 갖고 있었던 거죠. 그게 조금 완화됐어요? 느껴져요. 화면이어서 잘 안 보이셨을 건데 가까이서 보면 약간 좀 자국이 있긴 하거든요. 그게 흐려져요. 그리고 뭐도 안 발랐거든요. 지금. 이게 자기가 이게 안 느껴지면 그렇게 챙겨 먹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몸이 느끼니까 제 스스로 그렇게 챙겨 먹는 거죠. 옆에서 가까운 분이 하는 걸 내가 본 거는 선생님 덕분이었다고 생각해서 옆에서 전달을 받으니까 아, 좋아서 저도 해보니까 많이 느껴서 투자에 관련된 시간인데 건강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여쭤본 거는 분명히 선생님한테 느낀 좋은 에너지를 저희가 받아서 영상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측면에서 한번 제가 아, 예. 핑계 잡고서 자세히 한번 아, 예. 여쭤봤습니다. 선생님 오늘 집도 같이 공개해 주시고 과거에 투자에 접하게 된 선생님의 예민한 사연까지 그리고 특히 건강관리까지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같이 공유해 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제가 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저는 또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반지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빨리 가셔야겠어요 이제. 지금 가시면은 괜찮을까요? 예, 한 3시쯤 출발해도 됩니다.